재판 어떠셨는지. 지금 제가 할까요? 하세요. 오늘 재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청구인 쪽 진술이 먼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 의결서의 내란 행위가 거의 내용의 80%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표현을 그 부분을 뺐습니다. 거의 다 빼고 계엄 선포 절차 문제, 계엄 선포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언론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법관들을 체포하려고 했다. 그런 사유로 지금 소추인은 정리를 했고, 저희는 답변하기를 이 사건에 있어서 소추 의결 자체가 부적법하다. 사유는 지금 이 사건이 올라올 때 국회법 93조에는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관할 위원회, 그러니까 지금은 법사위원회겠죠. 거기서 심리해서 조사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표결을 거쳐서 안건이 정리되는 게 93조인데 탄핵소추안 130조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거를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면 24시간 이내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법 93조에 국회의원들의 표결 심의 권한이 침해가 되는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렇게 본회의 바로 표결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나 또는 이런 헌재에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줘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특칙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거의 야당들, 민주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뭐 또 다른 어떤 야당 지도자들이 이끌 때는 국회 임기 4년 동안의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게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주는 대신에 국회 스스로도 권력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그거를 신중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번 탄핵 소추 이전에 22건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무차별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 무더기로 탄핵하고 심지어는 판사도 탄핵하기도 협박까지도 하고, 과거에 이렇게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제 일어난 탄핵 소추가 허용이 된다면,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은 탄핵 소추권을 정권 탈취를 위한 도구로 남용을 하는 것을 헌재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87년 헌법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87년 헌법체제는 국회 절대 우위의 헌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22번 탄핵 소추를 당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고리를 끊는 해석을 해달라. 그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내란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사유가 중대하다고 해서 국힘당 여당에서 12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와 같이 내란 부분을 다 빼버리면, 그러면 그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절차나 뭐 이런 게 좀 다 가사 조금 부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12명이 그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을까요? 벌써 신문사에도 몇몇 의원들은 그러면 나는 생각을 달리 했을 수 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빼버리고 심의하는 것은 위협하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된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소추인들은 전시사변을 중요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는 과연 전시사변이 언제이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통치행위권이 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의 이 금융실명제 명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같은 통치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엄선포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추인들은 그것이 낡은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날의 전쟁이 50년대, 60년대 그런 전쟁이냐? 아니,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해서 전체주의 국가나 또는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방 진영에 침투하는 것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뭐 선전포고하고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전쟁 발발은 2022년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은 2014년 크리미아 반도 점령 시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쟁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상대국의 침투해서 부시불식 간에 그 어떤 예. 잠깐만 그것만 정리해.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차별 탄핵, 예산의 무차별 삭감으로 인한 어떤 국민 경제나 산업 경쟁력의 파괴,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인이 그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재판을 한 대법원이 이상한 투표지가 있다고 하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보다 굉장히 축소해서 인정했어요. 형상기억종이라고 하는 형상기억 복원종이로 인식했기 때문에 빳빳하게 펴진다고 하는 그 사전투표지에 신걸 담은 투표지는 수천 장씩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적법한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 1200장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몇백 개만 한 200개도 안 되는 것만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줄인 다음에 그래 이상한 투표지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행위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입증하라. 그래서 그렇게 입증한 투표지가 표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선거 무효가 아니다. 이런 식의 판례가 유지되는 한 선거 부정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왜? 개인은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영장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검사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장판사나 고참 단독판사들이 합니다. 영장 신청을 했을 때 영장이 잘 발부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게 부정선거다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제 관심만 조금 있으면은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2026년 또 지방선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투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규명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일단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게 옛날 개념에 비해서 전시사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이고 특히 어제 대통령이 체포될 때 페이스북에 올린 담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의 의사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의 배후가 누군지. 재판 내용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피청구인 그 대리인단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님께서 합류하셨고요. 정상면 전 검찰총장님께서 합류하셨습니다. 대리인단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님 변론이 있었는데요. 답변 변론에서 우리 지금 현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상황 판단에 비추어서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이고 오히려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거대 야당의 주도된 국회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철저히 헌법 질서 수호의 측면에 서 있다는 면에서 선배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 질서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관들께서 간곡히 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에서 판결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렸고요. 그리고 이 소추에는 엄청난 각하 사유들이 있다는 부적법 사유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거의 100페이지에 가까운 답변서 내용 상세한 그 설명으로 배진환 변호사가 1시간 넘게 그 변론을 했는데요. 거기에 어제 대통령 담화 내용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세히 그 계엄의 경위에 이르게 되는 대표적으로 국회 독재의 여러 가지 모습과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부정선거의 문제, 부정선거 주로 의혹의 문제, 의혹이 제도적으로 규명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자유민주 질서의 위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마지막 남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어떤 비상 조치를 선거 시스템 지시와 같은 점검 지시와 같은 비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증거 채택이나 기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결정들과 저희들 이의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음 21일에는 주로 영상 재생하는 그런 부분 또 서증에 대해 설명하는 기일로 잡았고 23일 목요일에 원래 재판부는 곽종근을 비롯한 청구인 측 신청 군인 증인 5명만을 잡았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중요하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용현 장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원래는 그 기일을 설 지나서 2월 달로 잡았었는데 피청구인 측에서 이것은 절대 뒷순위로 잡아서는 안 되고 먼저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시겠다고 의논해 보시겠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선관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사실조회 내용에는 기존의 선관위 규칙으로 법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 경위에 대해 묻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요즘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국인과 관련된 외국인과 관련된 선관위가 선거 사무에 보조로 쓴다든지 또 연수원에 코로나 때 중국인들이 묵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채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서 송부 촉탁을 국정원과 선관위 대통령실에 보낸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평의에 넘기셔서 다시 의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배진환 변호사님이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작년 국정원 백브리핑 때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전투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점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국정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험 요인으로 뭘 이야기했냐? 각급 선거관리 투표지를 보면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 도장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국정원의 어떤 보안 점검 결과 그게 그 파일이 탈취될 위험이 있다. 보안이 워낙 허술하기 때문에 그게 탈취될 수 있다는 그리고 탈취될 위험이 있고 사전투표지 인쇄를 무단으로 할 수 있었다. 그게 탈취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전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작년 총선 때 원래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투표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투표관리관은 네모일 수도 있고 어떤 투표관리 도장은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한자일 수도 있고 한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위조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관리관이 어떤 형태의 도장을 쓰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을 바꾸어서 사전투표의 경우에 그냥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파일을 절취당할 수 있다고 국정원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위반해서 규칙을 만든 다음에 그걸 인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죠. 작년 국정원 백브리핑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이 있는데 망간 분리가 워낙 취약해서 망간 접점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제외 공간에 있는 그 투표소에서도 얼마든지 그걸 뚫고 들어가서 선거망에 침투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국정원 보안 점검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잘 협조를 하지 않아서 전체 점검해야 될 PC나 서버 중에서 개수가 5%만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으로서도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고 이상한 일이 많고 개인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대통령으로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엄선포 때 국회 경비 인력보다 더 많은 군인들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던 것입니다. 예, 잠깐. 오늘 재판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증인 실무와 관련돼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소추 측에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요건 사실을 얘기하고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자분들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피소추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시라 민주당과 이재명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들어맞게 민주당과 이재명의 얘기를 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증인 신문과 관련돼서 국회 측에서는 5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고요. 저희 측에서는 달랑 딱 2명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 2명마저도 지금 채택을 안 해주고 다음번 평의 때 논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확한 실질적 진실을 가리고 올바른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5명의 증인에 대해서 모두 김용현 장관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장관의 지금 신문에 대해서는 뒤로 누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는 앞에서 진술이 오염된 증인들을 모두 진술을 받아서 여론을 통해서 대통령과 불리한 진술을 언론에 내게끔 하고 그 이후에 김용현 장관의 진술을 듣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올바른 재판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올바른 재판을 하려면 당연히 저희 쪽에 유리한 증인도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매 증인마다 모두 연결되어 있는 김용현 증인의 어떤 증인신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김용현 증인이 가장 먼저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오염됐다고 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부터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된 어떤 뭔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증인신문 과정에서부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한 방향을 위해서 가는 것처럼 오늘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 한 분 누구셨죠? 증인 신청하신 김용현. 김현태입니다. 707 부대장. 예. 사실 더 그 많지 증인도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지.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증인신문을 낼 건데요. 일단 저희가 신청한 게 2명입니다. 국회 측에서는 5명이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낼 겁니다. 근데 저희가 낸 2명조차도 지금 받아들이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예. 잠깐만 그 준비 절차 기일 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증거 법칙에 대해서 계속 피청구인 측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이게 내용이 다릅니다. 소추 사유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내란죄가 그 소추 사유의 대부분이었습니다. 80%입니다. 그 내란죄를 가지고 소추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란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철회된 것에 대한 철회된 걸 가지고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입증 증명 법칙을 할 때에 그 부분은 종전 선례에 비추어서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이나 그 구체적인 소송 지휘를 하실 때 그거를 반영해서 증인 채택을 하시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진행한 것의 결과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인이 주장한 5명의 증인 신청을 그대로 바로 채택을 하고 먼저 증인들을 기일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포고령이라든지 지시를 한 사람이 국방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이 계엄 선포가 중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5사람은 지시를 구체적으로 국방장관이나 다른 사람은 지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엄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진행.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에 대한 5명의 신청을 청구인이 신청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김용현 장관이 같은 기일에 진술을 해야만 비로소 그 계엄의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실체가 바로 증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은 후일에 같이 진행을 하지 않고 먼저 진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태 증인 신청한 것은 현장에 707 부대가 현장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방장관이 지시한 내용이 구체적인 그 5사람의 다시 또 지시를 내려가서 구체적인 현장 지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증언을 해야 마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증언 채택한 것으로 보면 현재 채택한 것으로 보면 청구인이 소추인 측이 정한 5명을 먼저 신문하는 걸로 돼 있고 제일 나중에 김영은 장관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데 다만 우리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전체 관련이 된 것은 김영은 장관은 5사람하고 다 같이 그 반박을 하고 반대 신문이 보장이 돼야만 실체가 진실이 발견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먼저 할 것인지 여부를 내일 평의에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후라도 한기일에 청군이 주장하는 그 증인만을 신문한다 그러면은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점을 주장했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채택되어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대로 된 실체 관계가 증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추가로 오늘 답변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에 군대 파견하고 국회에 질서유지고 선관위에 290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럼 선관위에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제도지 않습니까?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혹이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점검 차원에서 계엄의 중요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부분은 답변서의 중요한 부분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증거 신청을 지금 저희들이 증거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택은 아까 말한 그 선관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인 찍는 거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채택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채택을 했고 그 증거나 다른 부분의 그 판단에 대해서 증거 채택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에 결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평의를 결과를 보고 진행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속단할 것은 아니고 다만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증거 채택 방법을 대통령이 유보돼 있고 탄핵 심판이나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결론이 어쨌든 그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국정이 장기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대표자고 국정이 책임자인데 그것을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규명된 상황에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의 증거 채택이나 이런 부분을 그 평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법칙에 따라서 그 실체 진실이 발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증거 채택이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게 제도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고 그래서 저희 그 주목해 보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들 변호인들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그렇고 충분히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분히 그 주장을 했고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그걸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관계인데 그 입증이 바로 증인신문이라는 다음에 이루어지는 변론 절차입니다. 그 변론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실체 진실이 밝혀지고 여러분 국민도 이게 그 헌법재판소만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탄핵 재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이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도 전부 마찬가지로 같이 지켜보고 같이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충분히 현실될 수 있도록 왜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예전 이야기한 계엄이 20년 전에 나왔는데 왜 계엄을 선택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절차가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정에서도 별로 우리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신속하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대통령이 이거기 때문에 그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더 시설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과 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저는 이제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 뭡니까? 그리고 계엄이 뭡니까? 탄핵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단순히 위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윤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파면을 시켜야 되겠죠. 그 파면을 시키고 정말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파면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탄핵이. 파면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민주당,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반란입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반란이라는 것은 본래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란 아니겠습니까? 반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그 이상 가질 권력이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내란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반대 세력이 결국 헌재나 공수처를 이용해서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계엄권이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그걸 발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필요할 때 그걸 발동해야 됩니다. 단지 그것이 옛날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다 보니까 주로 전쟁 사변을 생각하는데 그게 말고 또 우리나라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어찌 보면 전쟁이나 사변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 비상사태가 나오면 당연히 대통령은 계엄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남침했다.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가 뭐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북한군 내려오더라도 막고 하면 이 서울에서는 대통령도 건재하고 국무총리도 건재하고 사법부도 건재하고 헌재도 건재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안 내려오더라도 대통령 탄핵하고 국무총리 탄핵하고 검찰총장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정부 장관들 다 탄핵해버리면 이 기능마비잖아, 기능마비.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꼭 전쟁 사변에만 볼 것이 아니고 전쟁 사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가 국가 비상사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발동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엄이라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옛날에 5.17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기본적으로 계엄에 대한 별 인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처음에는 막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그런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이 왜 이거 말고는 다른 기회가 없었냐. 제가 볼 때는 이 입법 독재가 생기면 국회가 자기 멋대로 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권이 있으면 비상계엄 이거 발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근데 다른 비상대권 생각해본들 맞는 게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이거예요. 계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저도 그 전에 우리나라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계엄 선포하면 어떻게 보니까 그게 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발동하게 되면 국회에서 해제 신청하면 계엄 해제라면 끝입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국회가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야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계엄 발동하면 당연히 야당에서 계엄 해제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많이 가봤자 2-3시간. 뭐 좀 잘하면 하루 갈지 몰라도 지금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2-3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법조인이잖아요. 다 알고 다 생각하고 한 겁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걸 해가지고 2-3시간 후에 끝난 것도 알고 단지 그건 뭐냐? 내가 뭔가 이 국회가 잘못한 거, 야당이 잘못한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리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국회, 하나는 선관위.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생각해가지고 대통령이 결국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 비상계엄과 탄핵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15일 날 올린 페이스북 담화문을 보시면 부정선거 문제에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좀 더
그냥 음모론에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좀 취재해서 많이 보도를 해주셨다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말했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들 중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이 생겼죠. 사전투표나 심지어는 본투표하면서 나오는 그 신권다발 같은 형상기억 복원종이로 인쇄했다고 하는 그 터무니없는 투표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서 우리 언론인 이 기자분들께서 취재하시고 많이 보도해 주시고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도태호 변호사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문에서 이런 게 있어요. 원고 대리인이 하도 통합선거 달라고 해서 선거인 명부 줘서 줬더니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더라. 근데 준 통합선거인 명부가 성만 있어요. 홍길동이면 홍만 있고 투표 성도 없었습니다. 성도 없고 투표 생일도 없고 뭐 주소지도 없고 뭐 투표했 연도만 출생 연도만 있고 투표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만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외국의 선거 오디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취재를 해보세요. 취재를 해주시고 좀 보도를 해주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투표지들이 상상을 못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다 투표하셨지만 우리나라 정식 기표인은 찍으면 선이 아주 곱게 가늘게 나옵니다. 개표 현장에 가서 재검표 현장에 가면 인주가 여러분들 많이 투표하실 때 보는 그 인주가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전인 겁니다. 하이브리드전.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신성한 주권이 잠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국가 경제나 국가의 중요한 이익들은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그때 깨달아서 저항하기에는 이미 늦은 순간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제도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을 해야 될 검찰, 경찰, 법원이 해결을 못하니 남은 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도 법조인이시고 검사도 한평생을 사신 분인데 그냥 2년 반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당신께서 그냥 편하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올라오는 정보 보고를 보면 그 담화문에도 있지만 시체는 널브러져 있고 피는 흥건하고 그런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고 언제 생긴 범행인지 모른다고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부드리는데 우리 기자분들께서 음모론에 치부하지 마시고 많이 취재하십시오. 2020년 미국 선거도 이제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2020년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사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한국하고도 관련이 생긴 게 나올 겁니다. 사안 관련해서 저희 질문을 해주세요. 네, 어저께 김영현 장관이 중요한 증인인 거는 뭐 공감이 되는데 그 이번에 그 후보령 관련해서는 김영현 전 장관 측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검토했고 뭐 착오가 없었다. 뭐 아까 뭐 답변서 얘기랑 또 뭐 답변해 주시긴 했는데 재판부에 이게 지금 작성 과정이 그럼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조금만 그거는 다음에 차에 답변하겠습니다. 증인 그거는 증인신문 가지고 차에 답변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아마 모든 네, 과정이 다 나올 네. 겁니다. 그때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말씀드린 그렇고 저희도 김영현 장관 측이랑 정확히 어떤 내용을 했는지 뭐 상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증인을 불러서 김영현 장관의 증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포고형과 관련돼서는 모든 과정은 김영현 장관이 미리 좀 준비를 했고 공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이 상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자세히 물어볼 겁니다. 언론 보도 관련해서 그 차변호사님과 박문진 이사는 지금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하고 있냐면 예, 네? 예. 네, 왜 하고 있냐면 방통위원장을 탄핵했고 방통위원을 선임을 안 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그 집행정지가 되는 바람에 후임자가 임명이 안 돼요. 방문진법에 보면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냥 임기를 계속 해야 된다고 때문에 지금 그냥 현재 상태는 임기는 끝났지만 이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심판에서 대리하시는 것이 예, MBC 관리 감독에 지장을 주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선거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어떤 선거부터가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2020년 선거 소송을 우리 도태호 변호사께서
많이 해오셨고 부정선거 주장이 아니고요. 네. 대리인단. 대리인단입니다. 대리인단입니다. 대리인으로서 부정선거 소송을 대리하시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 도태호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개인 변호사로서 혹은 부정선거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서 오늘 답변서가 제출되어 있고 또 어제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많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너무나 강하게 많이 드러났지 않느냐. 의혹이 너무나 많이 강하게 드러났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국가제도기관들, 대표적으로 선관위부터 그 다음에 법원, 그리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기관들 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게다가 해외의 주권 침탈 세력은 얼마나 선거제도에 눈독을 들이겠느냐. 현대 하이브리드전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국내외적인 위기에서 대통령으로서 굉장한 국가 비상 상황, 자유민주적 질서의 엄청난 위기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 많이 서술돼 있고 대리인 입장은 그걸 그냥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그 부정선거가 그 시작됐냐? 의혹이 굉장히 커졌던 것은 우리 국민들 다 아시듯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로 국민적인 의혹이 많이 커졌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관계적으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담화에서도 사전투표에 굉장히 국민들의 의혹이 많고 특히 사전투표자의 명부가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 부분에 큰 문제점이 있고 그 국정원 그 점검 때도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그 사전투표자 명부가 숫자가 비율이 많이 오른 것이 2020년 4.15입니다. 4년 전 그 2016년 총선 때는 12.6%인가 13%가 안 됐는데 그 2020년 4.15 4년 후에 26%인가 26%를 넘는 거의 2배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갑자기 사전투표율이 2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 그리고 선거 불신이 굉장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좀 지적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거나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불법 활동이 있었다는 게 이제 주장이신 거잖아요. 주장이 아니고 의혹 제기입니다. 예. 그런 의혹이 있었죠. 국민들 사이에. 이를 정도까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이제 재판부에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그 관련된 자료 같은 것도 제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특히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가로막히고 선관위의 자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기초 자료를 내고 법원의 그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제대로 좀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증거 신청을 네. 통해서 증거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해 나갈 겁니다. 아니 주로 이제 부정선거 여기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 자체를 이제 밝힌다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 공정한 관리가 민주적 선거 제도에 합당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을 그걸 점검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고자 하는 거죠. 이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완전히 규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일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어떤 국가 국가 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걸 지휘해서 가야 겨우 그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 재판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대통령으로서는 국가의 제도를 통해서 그게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통령에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주장 입증하려고 합니다. 네, 포고령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차피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하면은 밝혀지겠지만 혹시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잘못 베꼈다는 걸 언제부터 좀 알고 계셨는지 이 부분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김영현 장관 그거는 뭐 구체적인 증인신문 할 때 예.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포고령 자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이 관한 것인데 이 계엄 선포를 하셨잖아요. 하시고 그다음에 그거 견제 장치가 국회의 해제 요구단 말이에요. 그 해제 요구에 의해서 해제 요구가 결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6시간 40분 만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 자체가 그 규정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계엄 선포니까 이제 계엄 선포니까 구체적인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엄 선포의 그 형식에 맞춰서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 부분의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장관의 신문을 통해서 예, 그리고 밝혀집니다. 그 부분은 지금 뭐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밝히겠습니다. 입증하겠습니다. 김영현 장관 측 변호인이랑 좀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지금 아니, 통화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추가 변호인단 선임께 제출하셨는데 왜 오늘 제출을 하셨는지 그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여 의사가 이렇게 좀 늦게 왔던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선임서는 오늘 낸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냈고 오늘 참석하는 통보를 낸 거고요. 왜 이제서야 제출하신 건지. 변호인 선임서. 이게 먼저 제출하신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이제 제출하신 분들. 그거는 추가 선임이 추가로 추가로 선임하니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니까. 그 전에는 그래서- 전론 합류하실 준비 때 어떤 의사를 좀 밝히셨는지. 구체적인 의사는 뭐 재판에 참여해서 이거를 이제 그 경험과 지식을 보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 대통령께서 체포되셔가지고 지금 체포심 신청하고 계신데 예. 본인이 가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도 향후에 그 탄핵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지금 출석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출석권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아니, 잠깐 공개적인 아직 그게 공보적인 자제. 거라. 예. 구체적인 거는 그 출석 저희는 오늘 재판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출석이나 이런 여부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정은 정해진 건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잠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주장이 아니라고 아니, 아까 그 말씀드렸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데 이 재판에서는 그게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 사유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탄핵 심판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형사 재판을 위한 재판이 아닌데 그 사유를 사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사를 할 수 지금 있는 말씀하신 거는 그런 말씀드리 측면에서 예. 아니 그러니까 의혹 제기로서 이 탄핵 심판을 대응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저희가 재판부에 의해서는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의혹 제기라고 하시고 또 아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기를 아니, 해서 전혀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가 서버 감정 같은 게 이렇게 말씀. 우선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오해 또는 왜곡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판은 탄핵 심판 재판입니다. 근데 탄핵 심판 재판인데 정영식 주심께서도 처음부터 그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입증을 촉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엄의 요건이라는 게 왜 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통령으로서는 그 이유를 탄핵 심판에서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입증 촉구를 하셨고 저희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고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어제 대통령 그 담화 그 페이스북 발표를 보시더라도 큰 축이 하나는 국회, 하나는 이 선관위 이렇게 큰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서 그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민들 사이의 의혹이 이것은 개인이 갖는 의혹이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 사실 여론조사 비율로도 상당히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한 의혹이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그것을 의혹을 풀어가야 될 제도적인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민이 커졌다라는 것이 주된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 방향이겠죠. 네, 그것이 부정선거 소송에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거 저희가 각도도 다르고요. 그걸 자꾸 설명드렸습니다. 탄핵 재판에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광범위한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고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상당한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법원이나 경찰이나 또는 선관이나 이런 데서 이거 규명을 못하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이라도 해서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고 저희가 그런 고기까지가 저희가 여기서 입증해야 될 과제이고 여기서 이 재판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여차저차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측도 증인 5명 신청한 게 아닌지 아까 문영배 장관님도 김영년 국방장관의 기념회를 투표 선물 이렇게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5명 아닐까요? 우리 측이 몇 네네. 명을 신청? 우리 일단 2명. 두 명, 일단 오늘 2명입니다. 일단 추가로 신청하신 거예요? 추가로는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도 신청하실 계획인지 일단 사건의 구체적 진실을 좀 밝혀야 되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가능한 불러서 당시에 어떤 뭐 진짜 국회에 봉쇄가 있었는지 봉쇄라는 거는 또 통제랑은 틀린 개념 아니겠습니까? 또 소추인 측에서는 자꾸 봉쇄라고 얘기하는데 뭐 저희는 질서 유지, 통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체포조가 운영됐는지 실체포한 게 있었는지 여러 가지 실제 사실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산 문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각 부수별로 예산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거나 완전히 제로가 되면 굉장히 일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계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지 그래서 정말 이게 심각하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도변사님이나 질문해 주신 기자분이나 도변사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사를 쓰실 때 우리가 이 탄핵 재판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어떤 진상을 다 규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입증하려고 하는 건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말씀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고 걱정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데 국가기관들이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 거기까지가 저희가 입증할 상황입니다. 계엄 계엄은 활동의 한 배경입니다. 예. 그러면 좀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